아우, 됐어. 이제 고 서방 아니야. 나 이혼했어. 이혼. 언제? 왜? 그 새끼가 바람 폈어. 그 여자한테 가겠대. 그래 놓고 나보고 나가래. 나 억울해, 아빠. 갈 데도 없고, 기댈 곳도 없고, 억울해서 못 살겠어. 괜찮아. 내가 갈 데가 왜 없어? 기댈 곳이 왜 없고, 여기 있잖아. 아빠 집이 내 집이지. 괜찮아. 요즘 세상에 이혼이 흠도 아니야. 여기서 아빠랑 살아. 저기, 고 서방 전화번호 좀 줘봐. 그래도 내가 뭐라고 한마디라도. 어차피 끝난 사이야. 아빠가 전화해서 뭐 하게요? 이제 남이에요. 쓸데없는 소리 말아요.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김순철 씨는 아침부터 하루 종일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살아오면서 이렇게 기쁜 날이 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설레고 들뜬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해온 그였지만 어째서인지 가난은 언제나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17살에 일을 시작한 이후로 단 하루도 제대로 쉰 적이 없었고 그렇게 모은 돈이 제법 많아졌다 싶으면 어김없이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곤 했습니다. 형제들이나 부모님이 다치거나 병이 생겨 큰 돈이 필요했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기댈 데 하나 없이 외롭게 일하는 그였지만 김순철 씨는 가족에게 해줄 수 있는 만큼의 도움을 주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했고 어깨가 무겁다며 투덜거리기보다는 묵묵히 감당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정작 그의 주머니는 언제나 다시 비워졌습니다. 고된 날들이 지나도 가난이 발목을 잡는 것 같았고 결국 그는 언제쯤 집 한 칸 마련할 수 있을까 하는 자주 섞인 한숨을 몰래 삼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김순철 씨가 마침내 오늘 그토록 바라던 자신의 집을 사게 된 것이었습니다. 손에 계약서를 들고 서 있는 순간만큼은 평생 가난에 시달려온 기억이 한순간에 사라질 만큼 벅차올랐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 쪽잠을 자며 구두를 닦고 수선해온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쳤지만 그런 시간조차도 헛되지 않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내려다보며 걸음을 옮기다가 문득 지난 날의 기억이 물밀듯이 몰려오자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집을 사게 된다는 생각에 설레고 기뻤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었던 사람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내는 평생을 자기 집에서 사는 날을 꿈꾸던 사람이었습니다. 좁디 좁은 월세방에서 살던 시절, 그는 아내가 잠들기 전마다 꿈꾸듯 속삭이던 말을 기억했습니다. 우리도 언젠간 내 집에서 살 수 있겠지? 남의 집 말고 우리 둘만의 집에서. 김순철 씨는 그런 아내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온갖 고된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한창 아내가 그 소망을 말할 때마다 그는 약속이라도 하듯 대답했습니다. 그래, 곧 이뤄질 거야. 이번에 우리 꼭 집을 사서 살아보자고. 아내는 그 말에 밝게 웃었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조금씩 지쳐가는 표정이 역력해졌습니다. 그렇게 희망을 품고 살아가던 부부에게 어둠이 몰려왔습니다.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그 빈자리를 가슴에 남겨둔 채로 그는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마침내 아내와의 약속을 이루게 되는 오늘, 그 기쁨의 순간에 아내가 곁에 없다는 것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늘 꿈꾸던 그 집을 이제야 가지게 됐건만 정작 아내는 곁에 없다는 사실이 그를 깊이 슬프게 했습니다. 아내의 사진을 꺼내 쳐다보며 김순철 씨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가 집을 가지게 됐어. 비록 당신이 볼 수 없게 됐지만. 그래도 당신이 기다리던 그 집이야. 눈가가 촉촉히 젖어오는 것을 느끼며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느새 빗줄기가 더 굵어졌지만 그에게는 이 비가 더없이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비가 오는 날은 손님들 발길이 끊겨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그날은 비가 와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아니, 폭풍우가 몰아쳐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장님. 내가 우리 구두방 사장님이 집 사는 걸 다 보다니. 아니, 내가 왜 눈물이 나지? 고마워, 최 사장. 여기 집에 들어간 돈 중에 그 뭐냐, 현관 타일 정도는 우리 최 사장이 해준 거나 다름없지 뭐. 내가 최 사장 구두 닦아준 게 대체 몇 년이야? 17년. 그 구두 닦은 값 다 합치면 대대보 정도는 되지 않겠소? 우리 구두 사장님, 지세를 모르는구먼. 현관 타일이라니. 내가 작은 방 도배, 장판, 샤시까지 해준 거지. 안 그래? 아이고, 그래. 오늘 같은 날 내가 뭔들 오케이 안 하겠냐. 그래. 이 집 작은 방은 우리 최 사장이 해줬다. 자기 일처럼 좋아하며 복비도 반만 받은 부동산 최 사장의 말에 한박 웃음을 지었던 것도 잠시였습니다. 손에 든 계약서를 보며 무슨 눈물샘이 고장난 사람처럼 쉴 새 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그가 제 명의의 집을 마련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37년이었습니다. 방 한 칸도 얻을 돈이 없어서 아내는 임신 막달까지 고시원에 있었고 그는 한 평짜리 구두방에 앉아 쪽잠을 잤습니다. 그나마 친정이 있는 아내는 2, 3일에 한 번 눈치를 보며 친정에 가서 씻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었지만 그는 처가댁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처갓집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건 당시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태어날 아이와 함께 살 방 한 칸을 얻는 것이 일생일대의 목표였고 하루에 2, 3시간만 자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아내가 딸을 낳는 날도 그는 술 취한 사장이 던진 구두에 눈가가 찢어져 병원에서 대충 소독만 하고 뛰어가야 했습니다. 늦게 달려가 보니 아내는 등 돌리고 누워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보면 아주 수억 버는 줄 알겠어. 정말. 어휴, 내 팔자야 진짜. 아이, 미안해. 내가 좀 더 열심히 할게. 열심히 한다고 그게 돼. 내가 미쳤지. 하룻밤 불장난에 눈이 멀어서 애는 왜 낳겠다고 결심해서 내가 진짜. 여보, 그래도 애 낳자마자 할 소리는 아니지. 내가 못 나서 욕먹는 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당신이 방금 낳은 딸 앞에서 할 소리는 아니지 않아. 내가 못할 말했어? 얘도 뭔가 기댈 구석 있는 집에서 태어났어야 더 좋은 건 사실 아니야? 아 진짜 꼴도 보기 싫어. 그리고 내가 며칠 전부터 그렇게 크림빵 먹고 싶다 했는데 세상에 늦게 온 주제에 크림빵 하나 안 사와? 아니, 다 떨어졌다고. 핑계도 좋다. 크림빵 파는 빵집이 어디 하나밖에 없니? 그 손에 들린 거 그거 소보루 빵이지? 크림빵보다 200원 싼 거 나 안 먹어. 안 먹는다고. 너나 먹어. 그놈의 소보루. 아우 진짜 내 팔자. 사실 그때는 그도 잘못한 게 있었습니다. 아이 낳은 아내가 며칠째 먹고 싶다던 크림빵 대신 소보루빵을 사 간 것이었습니다. 크림빵 한 개가 비싸서 망설이다가 소보루를 사간 건데 아내는 그게 몹시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죽는 날까지 소보루는 입에도 대지 않았고 평소에 입버릇처럼 하던 팔자야, 내 팔자야 라는 말을 더 자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팔자 타령이 입에 밴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곱게 자라대학을 다니던 아가씨였던 아내를 처음 만난 건 집 근처 시장 만두집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집 만두를 좋아해 집에 가는 길에 늘 사가곤 했고 그는 그 만두집 근처 구두방에서 구두 수선을 배우며 남는 시간에 시장 심부름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화려하고 눈에 띄는 걸 좋아하는 아내와 돈 버는데 목숨 건 그가 유일하게 마주치던 곳이 바로 그 만두집이었습니다. 만두집 할머니는 그에게 젊은 사람이
열심히 산다며 내뉴에도 없는 특제 만둣국을 만들어 주곤 했는데 어느 날 아내가 그걸 자기도 먹게 팔아달라고 했습니다. 사장님, 저도 저 만둣국 주세요. 저한테도 좀 파세요. 저건 파는 거 아닌데. 내가 여기 구두집 총각의 아들 같아서 그냥 집밥처럼 해주는 거야. 그럼 저는 딸이나 며느리라 생각하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저도 만둣국 먹고 싶어요. 처음이었습니다. 뭔가 고민도 별로 없어 보이고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걸 자연스럽게 다 할 것 같은 사람을 보는 게 말입니다. 아내의 당당한 애교에 만두집 할머니는 반쯤은 어이없고 반쯤은 귀여우셨는지 그날 아내에게도 만둣국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만두집에서 메뉴에도 없는 만둣국을 각자 먹다가 우연히 한 테이블에서 함께 먹게 되며 연애인지 아닌지 모를 관계가 시작됐고 하룻밤을 같이 보내게 되었을 때 딸이 생겼습니다. 그도 아내도 결혼은커녕 제대로 된 연애조차 한 게 아니었기에 적지 않게 당황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팔자 타령을 하게 된 것은 말입니다. 처가댁에서는 당연히 펄쩍 뛰며 결혼을 반대했지만 아내는 아이를 낳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물론 임신 막달에는 괜히 낳으려고 했다며 하루 종일 아이고 내 팔자야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딸이 태어나자 처음에는 젖을 물리면서도 신경질을 내던 아내였지만 그래도 아이는 예뻐했습니다. 아니, 지금 생각해보면 아이를 꾸미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았습니다. 인형처럼 잘 꾸며서 데리고 다니면 사람들이 아이가 엄마 닮아 예쁘다느니 아기 엄마처럼 보이지 않고 젊고 어려 보인다느니 하는 말을 듣는 걸 좋아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하게 사람들 시선을 받으며 살 수 없는 현실이 아내의 마음을 어지럽힐 때면 온 집안을 뒤집으며 성질을 부리긴 했지만 그는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아내가 없었으면 딸도 없었을 것이고 그의 박복한 인생의 가족이라는 존재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아내의 팔자 타령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그 소리가 참 듣기 힘들었지만 익숙해지니 아무렇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5살 되던 해 아내가 시름시름 앓다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이후로는 그 팔자 타령조차 그리워지곤 했습니다. 아내의 성격과 성향을 꼭 닮은 딸은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 눈에 띄고 싶어 하는 아이였습니다. 딸은 어릴 때부터 반짝이고 화려한 것들에 마음이 쏠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것을 좋아했고 예쁘고 새롭고 눈에 띄는 물건들을 늘 부러워했습니다. 친구들이 아빠에게서 받은 값비싼 선물이나 새로운 옷을 자랑하면 딸의 마음은 어느새 가난한 집에서 구두를 닦는 아빠에게 향하곤 했습니다. 늘 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손은 거칠고 검게 물든 그를 떠올리며 어린 딸의 얼굴에는 어김없이 그늘이 졌습니다. 어느 날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친구 아빠가 양복을 입고 퇴근하는 모습을 본 딸은 집에 돌아와 구두를 닦고 있는 아빠에게 타박하듯 말했습니다. 아빠, 왜 맨날 구두 닦기만 해? 다른 아빠들은 멋진 옷 입고 일해. 왜 아빠는 그런 일은 못하는 거야?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김순철 씨는 잠시 멈칫하곤 했습니다. 차마 딸에게 설명할 수도 변명할 수도 없는 마음이 목에 걸려 한숨처럼 밀려왔지만 그는 언제나 그저 미소를 지으며 딸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딸은 그런 아빠의 모습을 답답하게 느꼈는지 또다시 친구 아빠들 이야기를 꺼내며 그의 가슴을 저릿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빠,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일 하면 안 돼. 맨날 더럽고 냄새나는 구두만 닦으면 뭐가 좋아? 딸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김순철 씨는 마음 한켠이 쿡쿡 찔리는 것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어쩐지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화려한 세상을 동경하는 딸이 늘 꾀죄죄한 구두 닦는 아빠를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나이가 아니었으니까요. 다른 아이들이 자신을 부러워할 만큼 잘 사는 집안도 아니었고,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멋진 직업이나 근사한 생활도 없었기에 김순철 씨는 딸의 말에 그저 묵묵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딸에게 서운한 내색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딸이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다른 아빠와 비교할 때마다 오히려 김순철 씨는 딸을 더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래, 딸이 원하는 것들 다 줄 수 있는 날이 오겠지 하고 혼자 속으로 다짐하며 구두를 닦는 손에 더욱 힘을 주었습니다. 남루한 차림이 부끄럽게 여겨질 때도 있었지만 그는 언제나 딸이 좋아하는 예쁜 물건들을 하나라도 더 사주고 싶은 마음으로 버텨왔습니다. 그는 마음속 깊이 딸이 반짝이는 세상 속에서 늘 빛나길 바랐습니다. 자신은 평생 때 묻고 구두 닦는 일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바라는 것은 오직 딸만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고 그가 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조금 더럽고 꾀죄죄해 보이더라도 딸만은 화려하고 눈부신 곳에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 그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딸을 혼자 키우기 너무 벅찼지만 그래도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그를 미워하던 장인과 장모도 손녀는 예뻐했습니다. 어느 정도 딸이 크자 장인 장모가 손녀를 거의 키워주었고 그는 혹시 딸이 구두방 하는 아빠를 부끄러워할까봐 일부러 집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구두방을 다시 내었습니다. 그는 새벽같이 나가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길 건너편의 컨테이너 구두방이 아니라 건물 안에 제대로 된 공간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컨테이너 구두방과 건물 안쪽을 오가며 거의 가게 2개를 운영하는 듯 일했습니다. 가게가 2개나 되다 보니 바빴습니다. 주말에 반나절은 딸과 시간을 보내려고 했지만 외갓집에 안락하고 편안한 환경을 더 좋아했던 딸은 자꾸 그와 있는 시간을 피했습니다. 그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서운했지만 이 모든 게 집이 제대로 마련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집 마련이 그의 마음 같지 않았습니다. 돈이 벌리는 속도는 느린데 집값은 빛의 속도로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인생에서 그가 가질 수 있는 건 돈 벌겠다는 똥고집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은 점점 자라 어느새 어른이 되어 갔습니다. 원래 그의 꿈은 딸이 중학생, 늦어도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집을 마련해 함께 정을 붙이며 살다가 시집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하면서 제 집에 놀러 오면 방 한 편 내어주고 자고 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집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딸이 커서 대학을 가고 졸업해 취업을 할 때까지도 그는 무주택자였습니다. 취업한 딸은 거의 남남처럼 살면서도 설날, 추석, 그의 생일에는 연락을 했습니다. 이쯤 되니 그래도 밥도 같이 먹어주고 옷도 챙겨주던 아내가 자꾸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혼자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좋은 말은 아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내가 곁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실제로 팔자 타령을 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어차피 혼자 외로웠던 인생이니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팔자 다치고 일해서 돈이나 벌자고 결심했습니다. 그 무렵이었습니다. 저기, 사장님, 혹시 아침 시간 2-3시간 정도 드리면 구두 몇 개나 닦을 수 있어요? 2-3시간이요? 구두 한 켤레당 평균 5분 정도 잡으면 한 30켤레 정도 닦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면 혹시 저희 회사랑 계약하고 일해 보실래요? 제가 요 앞 건물 6층 쓰고 있는 회사 사장인데 직원 복지로 뭘 좀 해줄까 하다가
아침에 신고 온 구두를 싹 다 닦아서 점심시간 전에 돌려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왜요? 좋은 신발은 좋은 데로 데려간다고 하잖아요. 대부분 오후에는 외근 많이 나가니까 9시쯤 싹 걷어 가셨다가 11시 반에서 12시 사이에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주일에 2번 정도? 아이, 저야 감사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소 구두를 닦고 수선을 맡기던 중년의 손님이 제안한 그 일을 시작으로 근처 다른 회사에서도 비슷한 제안이 몇 개 더 들어왔습니다. 월수금, 화목으로 나누어 오전에 받아온 구두들만으로도 그동안 벌었던 만큼의 수입이 유지되었습니다. 오후에는 하던 대로 손님을 받고 구두를 닦아준 회사 직원들이 가족의 신발을 가져와 수선을 맡기면서 처음으로 통장에 10,000원, 20,000원이 남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어김없이 0이 되던 통장에 0이 아닌 다른 숫자들이 남기 시작하자 돈을 버는 고통이 즐거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끝에 그의 나이 54세의 첫 집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남이 살던 집이 아닌 그가 첫 주인이 되는 새 집이었습니다. 계약하는 날에도 이사하는 날에도 비가 주룩주룩 내렸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이사하는 날 비가 오면 돈이 물처럼 들어올 거라며 덕담을 해주었습니다. 짐이 많았더라면 비가 거추장스러웠겠지만 그에게는 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는 용달 사장에게 옮겨달라고 부탁한 짐이 오기 전에 집에 들어섰는데 글쎄 현관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 왜 안 들어가? 당신 집이야. 당신 거. 알아. 근데 실감이 안 나네. 에휴. 자, 여기 살펴봐야 할 서류 같은 거. 신발장 안에 넣어두게. 중요한 거니까 꼭 챙기고. 일단 나 나갈 테니까 혼자 좀 둘러봐. 그리고 이따 짐 다 들어오면 나와서 술 한잔 하자고 전화해. 그래. 고마워. 내가 전화할게. 고맙게도 부동산 최 사장은 그를 혼자 두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주책맞게도 그때부터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삿짐을 날라주는 용달센터 김 사장이 박스를 들고 불쑥 들어오지 않았으면 그는 그 자리에서 몇 시간이고 울었을 것입니다. 아니, 아무래도 그렇지. 아, 짐이 이 박스 5개가 끝인 이사는 내가 용달 인생 40년 만에 처음 본다. 진짜. 형님도 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삿짐 센터 안 부르고 형님한테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지. 아니, 어쩐지 용달도 필요 없고 봉고 하나 있으면 된다고 했을 때 내가 저 사람 왜 저러나 했다. 아이, 그런데 어떻게 가구가 하나도 없어? 어째 제일 큰 가구가 밥상이야? 아니, 뭐 집에서 해먹지를 않으니 브루스타랑 코펠만 있으면 된 거죠. 물 같은 건 대충 밖에 내놓으면 여름 빼고는 시원하게 먹고 저희 편의점 이사장님이 냉장고 한 편 빌려주셔서 거기에 소주랑 맥주는 넣어두고 먹어요. 그나저나 아빠 이사하는데 딸은 오늘도 안 와? 아이고, 말도 안 했어요. 바쁜데 괜히 신경이나 쓰지. 에휴, 내가 모르냐? 딸 있고 사위 있으면 뭐해. 천혜고아처럼 외로운데 이래저래 마음 오락가락 할 텐데. 아이, 그 부동산 최 사장이 이따 나오라고 했지. 나도 갈 테니까. 박스 다 올라오면 괜히 혼자 푼다고 애쓰지 말고 일단 나와서 밥 먹고. 그러고 천천히 해. 아, 예, 형님. 감사합니다. 저 전화 드릴게요. 친형처럼 챙겨주는 김 사장이 어쩐지 짠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던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왜? 누구야? 표정이 왜 그래? 딸인데요. 그래도 새끼는 새끼네. 뭔가지도 마음이 쓰이는 게 있으니까 평생 전화 한 번 없던 게 전화를 한 거지. 아유, 텔레파시요. 텔레파시. 어서 받아봐. 나 짐 가지고 올게. 생일도 아니고 명절도 아닌데 딸에게 문자가 아닌 전화가 온 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김 사장의 말대로 텔레파시라도 통한 건가 싶어
기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 어쩐 일이야? 안 계시던데. 어디에요? 가게에 갔어. 아니, 문도 안 잠그고 가게를 비워요? 길가에 있어서 아무나 막 들어가고 그럴 텐데. 그제야 그는 딸이 자신의 본 가게가 건물 안에 있고 밖에 있는 가게는 간단한 수선을 위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라는 걸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긴 말할 시간이나 기회가 있었어야죠. 그래도 길에 있는 그 작은 컨테이너를 보며 아빠 가게라고 생각하며 문을 제대로 안 잠근 걸 걱정해 주는 게 고마웠습니다. 아빠 오늘 이사했어. 이사요? 어디로? 무슨 돈으로? 아빠 돈 열심히 모아서 집 샀어. 오늘 이사 들어오는 날이야. 아빠, 나한테 그런 걸 왜 얘기를 안 했어? 처음이었습니다. 딸이 뭔가 진심으로 기뻐하며 그를 아빠라 다정히 불러준 것은 말입니다. 평생 멀리만 있는 줄 알았던 행복이 슬금슬금 다가와 손을 내미는 것 같았습니다. 집 좀 정리하고 고서방이랑 같이 한번 오라고 하려고 했지. 이삿날인데 딸이 얼굴도 안 비친다고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할 거야. 진짜 주소 불러봐요. 내가 지금 갈게. 딸에게 주소를 알려주고 서 있는데 가슴이 콩닥거리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쑥스럽지만 마치 여자친구가 놀러 오겠다고 한 것 같고 그 집이 괜히 더 좋아지기까지 했습니다. 마침 박스를 들고 올라온 김 사장이 슬그머니 그의 얼굴을 살피더니 씩 웃었습니다. 형님 말이 맞나 봐요. 텔레파시. 그 녀석이 글쎄 말 안 하고 이사했다고 펄펄 뛰더니 지금 오겠다네요. 이 집이 복집인가 보다. 오자마자 일이 다 슬슬 풀리네. 내가 저기 부동산 가서 말할게. 오늘 저녁 우리랑 안 먹을 수 있다고. 에이, 무슨 밥까지 먹고 가겠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는 내심 딸이 밥도 같이 먹고 이부자리는 없지만 하룻밤 자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이 올 때까지 얼마나 설레고 조바심이 났는지 박스 하나도 풀지 못하고 현관에서 서성이고만 있었습니다. 아빠, 거의 3년 만에 만난 딸은 깜짝 놀랄 만큼 자신의 엄마와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얼굴 반만 한 큰 귀걸이에 짙은 립스틱, 목이며 손가락에 가득한 장신구들까지. 누가 봐도 아내의 딸이 분명했습니다. 아니, 아직 짐 다 안 들어왔어요? 딸랑 박스 5개 들어온 거야? 보통 가구부터 들어오지 않나? 아니, 이게 다야. 이게 다라니? 냉장고는? 식탁은? 침대는? 없어. 세상에, 말이 돼요? 진짜 아빠 이러고 살았어. 안 되겠다. 나랑 같이 좀 나가요. 딸은 그의 볼품없는 이삿짐을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곧장그를 끌고 나가 근처 전자매장으로 향했습니다. 세상에, 그는 마치 드라마의 주인공이라도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딸은 물건을 고르는 모습조차 어쩌면 그렇게 지 엄마와 똑같은지 쓱 보고 이거요 하고는 카드를 톡톡 긁었습니다. 옆에서 말릴 틈도 없이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가스렌지에 공기청정기, 심지어 안마 의자까지 하나하나 선택했습니다. 아빠 이런 거 없어도 돼. 이러고 돈 써도 괜찮아. 고서방이 뭐라고 하지 않겠어? 괜찮아. 다 고서방이 사는 거예요. 아니, 집만 사면 뭐해요. 집은 채워넣는 재미죠. 전자제품을 싹 사서 배달을 예약한 딸은 바로 그를 데리고 근처 가구점으로 갔습니다. 그 가구점은 평소 반찬도 나눠주고 가끔 삼겹살 구울 때 와서 같이 먹으라고 초대해 주던 지인이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의 가게 자리를 얻기 전 따로 월세를 내며 가게를 얻지 말고 자기 가게 한쪽을 내줄 테니 구두 수선을 하라고 권했던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가구점에 자리 잡고 월세도 안 내며 밥까지 얻어먹으면서 지금의 가게를 차릴 자금을 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 우리 구두 동생, 어쩐 일이야? 아, 누님, 여기 우리 딸. 그가 가끔 속내를 털어놓는 누나였기에 딸이 평소 그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딸을 바라보는 누나의 눈길이 곱지 않았고, 딱 봐도 잔소리 한 바가지는 쏟아내고 싶은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생일도 명절도 아닌데 어쩐 일이래. 뭐 필요한 거 있어요? 가구 보러 왔죠. 저희 아빠 이사하셔서 가구 좀 하려고요. 저건 얼마예요? 따님이 사드리게. 저 하얀 거요? 침대랑 세트로 된 거요? 완제품 수입이라 가격이 좀 나가요. 네, 저거요. 퀸 사이즈 침대랑 옆에 탁자, 화장대까지 세트로 배송해 주세요. 아, 그리고 싱글 침대 하나랑 탁은 저걸로 주세요. 4인용 맞죠? 소파는 저거. 소파 테이블은 옆에 저거 괜찮네요. 화장대 의자랑 싱글 침대 옆에 둘 협탁 하나도 챙겨주세요. 딸은 순식간에 가구 쇼핑을 끝냈습니다. 당일 배송은 어려울 것 같은데 언제쯤 돼요? 남양주 창고에서 오면 되니까 오늘도 가능해요. 이따 저녁 때라도 올려드려요. 아, 좋네요. 많이 샀으니까 배송비는 쏘세요. 그냥 도착하기 전에 전화 주시고요. 아빠, 가요. 이불도 사야죠. 눈 깜짝할 사이에 딸은 집에 들어찰 가구를 싹 구매해주고는 그를 이불 가게로 데려가 이불까지 전부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부엌 살림 세트까지 구매했습니다. 세상에, 그가 집을 사는데 37년이 걸렸는데 딸이 그 집을 채워 넣는 데는 불과 3시간도 걸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이, 너 진짜 괜찮아? 아니다. 아이, 내가 고 서방에게 전화라도. 아우, 됐어. 이제 고 서방 아니야. 나 이혼했어. 롤러코스터라는 놀이기구가 있다는데 그걸 탄 기분이었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사람 혼을 쏙 빼놓는다죠. 시계를 봤더니 오후 3시가 좀 넘은 시간이었지만 3년, 아니 30년은 지난 것 같았습니다. 이혼. 언제? 왜? 딸이 툭 던진 말은 마치 바위덩이처럼 그의 심장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그 말에 심장이 찢어진 듯한 아픔이 머리로 솟아오르는 느낌이었고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간 연락이 없었어도 잘 살겠거니 사랑받으며 행복해서 아빠 생각할 틈이 없겠거니 했는데 뜬금없이 들려온 이혼 소식에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딸은 대답 없이 집을 향해 걸었고 그는 한 걸음 뒤에서 터덜터덜 따라갔습니다. 집 앞에 다다른 딸이 우산을 털썩 내려놓더니 갑자기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새끼가 바람 폈어. 그 여자한테 가겠대. 그래 놓고 나보고 나가래. 나 억울해, 아빠. 갈 데도 없고 기댈 곳도 없고 억울해서 못 살겠어. 딸이 하염없이 비를 맞으며 펑펑 울어대는 모습을 보며 그는 마치 온몸의 기운이 물처럼 빠져나가 비와 함께 흩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도 우산을 내려놓고 딸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딸은 어깨를 달달 떨며 통곡했고 그는 딸의 어깨에 손을 얹어 두드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괜찮아. 내가 갈 데가 왜 없어? 기댈 곳이 왜 없고 여기 있잖아. 아빠 집이 내 집이지. 괜찮아. 요즘 세상에 이혼이 흠도 아니야. 여기서 아빠랑 살아. 그는 그렇게 딸을 데리고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저기, 고 서방 전화번호 좀 줘봐. 그래도 내가 뭐라고 한마디라도. 어차피 끝난 사이야. 아빠가 전화해서 뭐 하게요? 이제 남이에요. 쓸데없는 소리 말아요. 아, 그리고 아빠, 방 2개 중에 큰 방 내가 써도 되죠? 아까 산 큰 침대랑 화장대가 작은 방에는 안 들어갈 것 같아서요. 그래. 내가 써. 아빠는 작은 방도 괜찮아. 아빠한테는 충분해. 그 작은 침대랑 협탁이 들어가면 딱 될 거예요. 큰 방에 붙박이장이 있어서 내 옷 넣기에도 좋고. 그럼 가구 들어오고 나서 내일 내가 짐 가지고 들어오면 되겠네요. 너, 그럼 지금은 어디에 있었던 거야? 친구 집에서 신세 지고 있었어요. 그 친구 남편 보기도 민망하고 애들 방에 끼워서 자는 것도 미안하고. 잘 됐죠 뭐. 고마워요, 아빠. 그럼 일단 여기서 자고 내일 가서 짐 가져와. 뭐하러 그 집 애들 또 가? 그래도 몇 달을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어떻게 그래요. 가서 자고 내일 이사 들어올게요. 가구 잘 받아놔요. 내일 올게요. 그는 밥이라도 먹고 가려나 했지만
딸은 엉덩이에 불이라도 붙은 듯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축축한 비 냄새가 감도는 새 집의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앉아 그는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딸이 시킨 가구와 가전이 속속 들어왔지만 마음이 전혀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거 다 고 서방이 사는 거라고 하더니 이혼한 마누라 아빠한테 이런 걸 사줄 리는 없고. 아니다. 지가 바람 펴서 이혼한 거니까 그 뭐냐 위자료 같은 거 그런 걸로 해준 건가? 딸의 취향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화려한 가전과 가구는 그의 좁은 집에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넓어 보였던 집이 순식간에 반토막도 안 되게 보였고 그는 마음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구 배달이 끝나고 가전 설치까지 모두 마치니 해가 저물어 있었습니다. 분명 한 끼도 먹지 않았는데 배도 고프지 않고 오히려 심란함에 헛배만 불러왔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멍하니 앉아 있는데 갑자기 벨이 울렸습니다. 혹시 딸이 왔나 싶어 불이 나게 문을 열었더니 가구점 누님, 부동산 최 사장, 그리고 용달 사장이 서 있었습니다. 아니, 이사한 날 왜 혼자서 청승을 떨어? 딸이 밥도 안 먹고 갔어. 큰돈 썼다고 소문이 벌써 시장 바닥에 자자한가 봐요. 그는 평소 모든 얘기를 털어놓는 사이였지만 이상하게도 딸이 바람난 사위 때문에 이혼하고 자기와 같이 살게 됐다는 말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식의 이야기라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큰돈 썼지. 사위가 해외 출장 가느라 못 와서 미안하다고 다 사주라고 했다네. 그리고 사위가 집 비우는 동안 지가 와서 살면서 밥도 해주고 살림도 봐준다나. 아유, 오늘은 그 출장 좀 챙겨주겠다고 갔고. 어머, 우리 구두 동생 말년에 팔자가 쫙 폈네. 만날 첫날 내 팔자야 하고 부르더니 팔자가 드디어 제자리를 찾아왔어. 자자, 다들 저녁 전이쇼. 갑시다. 아유, 오늘 내가 삼겹살에 소주 쏩니다. 아이고, 이 짠돌이가 웬일이야? 정말 오래 살고 볼 일이네. 그는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과 함께 나가 첫 식사에 10만 원 넘는 돈을 썼습니다. 아깝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얻어먹고 신세진 것이 그보다 10배, 20배는 되니까요. 그러나 많이 먹지 못했습니다. 명치 어딘가가 꼭 막혀서 아무리 해도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고 결국 애꿎은 술만 마시다 부동산 최 사장 등에 엎혀 들어왔습니다. 다음 날 머리가 깨질 듯 아파 물을 찾으며 일어난 시간은 오후 2시였습니다. 처음으로 구두방을 열지 못했습니다. 거래처 사람들의 문자로 전화기가 가득했으나 그는 일일이 사과 전화를 하고 수습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뭔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가보니 딸이 부엌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뭔 술을 그렇게 드셨대요. 평생 일밖에 모르던 양반이 일을 다 못 나가고 여기 북엇국 있어요. 드시고 속 푸세요. 그리고 나 일하는 거 있어서 오후에 나가야 하니까 기다리지 마시고요. 알았죠? 일. 아니,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아는 언니 옷 장사 도와줘요. 나도 생활비는 벌어야 할 거 아냐. 새벽 시장, 야시장 일이라 오후에 나가서 아침에 들어오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집에서도 거의 마주칠 일 없을 테니 불편하지 않으실 거예요. 내가 왜 불편하냐? 몸 상하지 않게 해. 딸은 북엇국 한 그릇과 밑반찬 몇 가지, 그리고 하얀 쌀밥을 식탁에 차려놓고 불이 나게 가방을 챙겨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그 순간 딸과 도란도란 얘기라도 하며 밥 한 끼 하고 싶었지만 딸도 이혼 후 홀로 설 생각에 바쁘겠거니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평생 처음으로 딸과 함께 사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솔직히 함께 사는 삶이라지만 일주일에 딸 얼굴 보는 시간은 10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벽에 나가고 나면 그제야 딸이 들어오는 상황이었고 일이 바쁜지 며칠씩 집에 안 들어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몇 번 집에는 들어오라 했지만
도매시장에 물건이 많이 들어오면 쪽잠 자면서 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그렇게 대답한 이후로는 그의 전화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일에 몰두하는 모습이 그와 닮은 구석이 있는 듯해 그는 묘한 위안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지 아빠랑 살면서 밥 한 끼를 안 먹어?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아이고. 지금 산지 벌써 4달이 지났는데 딸과 일하는 시간이 반대라 얼굴 볼 기회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았습니다. 냉장고에 음식도 조금씩 들어가 있고 집에 사람의 온기가 남아 있으니 왠지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차라리 개라도 키우지. 개는 집에 오면 꼬리라도 치며 반겨주겠지. 한편 생활비도 자신이 모두 부담하는 상황에서 딸이 그의 카드로 이것저것 쓰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딸을 곁에 둘 수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여전히 고마웠습니다. 비록 불편한 마음이 조금씩 스며들어도 애써 괜찮은 척하며 지내왔습니다. 딸이 집에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안을 얻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자꾸 전화가 오길래 스팸인 줄 알고 무시했지만 너무 계속 걸려와 한마디 하고 끊어버리려 받았습니다. 누구신데 자꾸 전화를 하십니까? 아, 이제야 받으시네요. 그린 아파트 백사동 205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전화 속 남자는 갑자기 그가 알아듣기 힘든 말을 쏟아냈습니다. 딸의 이름을 대며 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그것도 금융권이 아닌 곳에서 여러 채권자가 있다며 돈을 갚지 않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아니, 집주인인 내가 대출을 받은 게 없는데 무슨 소리야? 보이스피싱 같은 거지? 그럼 따님과 얘기해 보시고 이 번호로 상환일자 확정해서 전화하세요. 남자는 한숨을 푹 쉬며 전화를 끊었고 그는 갑자기 다리가 휘청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닐 거야. 내가 인감이고 뭐고 아무것도 준 게 없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 그는 곧장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마침 며칠 만에 들어온 딸이 씻고 나와 맥주를 따며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빠,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느낌 때문이었을까요? 딸의 얼굴에는 당황과 짜증이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딸의 반응에 그는 더욱 마음이 상했습니다. 왜 대뜸 짜증이야? 누가 뭐래요? 아니, 왜 갑자기 이러세요? 너 여기 와서 좀 앉아봐. 그는 식탁에 딸을 앉혔습니다. 딸은 무슨 일인가 눈치를 보며 앉았습니다. 솔직히 말해. 너 이 집 담보로 대출 받았어? 무슨 소리예요? 내가 어떻게 아빠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요? 내가 오늘 전화를 받았어. 내가 이 집 담보로 대출 받았고 돈을 갚지 않으면 이 집이 넘어갈 거라고. 아유, 아빠도 참 그런 걸 믿어요? 보이스피싱이에요, 그거. 그 사람들 걸려들면 계좌 알려주면서 여기로 돈 갚아라 하고 돈 넣으면 끝이에요. 그냥 당하는 거라고요. 그렇지, 잘못 걸린 전화겠지.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내가 어떻게 아빠 이름으로 된 집으로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요즘 그런 거 꼼꼼하게 버는데 무시해요. 무시야. 그리고 나 오늘 나가면 한 일 2주 못 들어와요. 그 오타는 언니 사업이 잘 돼서 지방 매장 하나 여는 거 세팅 도와주기로 했어요. 아이, 그래도 다행이다. 밤낮 없이 일하더니. 그러니까 걱정 말고 다시 가서 가게 열어요. 단골 많이 생겼다며 자꾸 가게 닫고 그러면 단골 장사는 금방 망해요. 딸의 단호한 말에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면서 딸이 덧붙인 가게에 대해 걱정하는 말에 조금 흐뭇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문득 자신이 배운 게 없어서 괜히 화를 내고 딸을 잡은 건 아닌가 미안해져서 그는 지갑에서 5만 원짜리 2장을 꺼냈습니다. 뭐라도 잘 챙겨 먹고 다녀라. 알았지? 어머, 내가 살다가 아빠한테 용돈도 받아보네. 고마워. 아빠, 나 그럼 나갈 준비할게요. 딸은 먹던 맥주 캔을 식탁 위에 탁 내려놓고 씻겠다며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대로 다시 가게로 나왔고
그날따라 손님이 많아서 평소보다 늦은 저녁 10시쯤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게 뭐야? 집에 들어선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집이 이사 온 첫날처럼 텅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그동안 딸과 함께 지냈던 모든 시간이 한낱 꿈이라도 되었던 것처럼 가구 하나 남아있지 않았고, 남아있는 건 낡은 잠바 하나와 이사 올 때 가져왔던 코펠, 그리고 브루스타뿐이었습니다. 너무 놀라 손이 덜덜 떨리며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거신 전화는 없는 번호이 오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그는 충격으로 손이 떨리는 것을 간신히 부여잡고 부동산 최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기, 최 사장. 아니, 내가 안 그래도 전화하려고 했어. 아니, 오늘 손님이 좀 많아서 정신이 없었는데 왜 집에 짐을 다 뺐어? 이사 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자네 짐이 나갔단 말이야. 안 그래도 지금 집에 왔는데 집에 짐이 없어 살림살이가 다 없어. 아이, 그게 무슨 소리야? 잠깐 기다려. 내가 지금 갈게. 전화를 끊고도 손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몸에서 전원 스위치를 내린 것처럼 모든 것이 아득해졌고, 벨소리도 누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도 멀리서 들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눈을 떴을 때는 병원 침대 위였습니다. 이게 어딘가. 그가 두리번거리며 정신을 차렸을 때 눈에 들어온 사람들은 부동산 최 사장과 용달 사장, 그리고 가구점 사장님이었습니다. 아이고, 정신 차렸네. 이 모질이야. 너 이틀 만에 눈 떴어. 내 초상 치르는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가구점 사장님은 울먹이며 말했고, 용달 사장은 고개를 흔들며 중얼거렸습니다. 박복한 놈 어떻게 지 딸한테 사기를 당하냐? 누님, 그만해요. 지금도 정신없을 텐데 왜 그러십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딸한테 사기를 당했다니. 그때 고사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접니다. 고서방, 외국에 출장 중 아니었나? 자네가 여기 어떻게? 고사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외국이라뇨. 바람 핀 게 아니라 아버님 따님이 억대 도박을 하다 진 빚으로 이혼한 겁니다. 제가 집이며 전 재산을 팔아 갚고 지금도 연대보증 때문에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차라리 다시 기절이라도 했으면 싶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딸은 남편이 바람을 피워 이혼하고 돌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동네에서 시작한 고스톱판이 점점 커져 결국 카지노까지 손을 뻗었다고 했습니다. 해외까지 나가 1년치 월급을 다 쏟아부은 적도 있었고, 그때마다 고 사위가 묵묵히 대출을 받아 갚고 팔 수 있는 건 모두 팔며 버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딸이 시부모의 재산을 빼돌려 도박에 사용하다 들켜 시댁에서 난리가 났고, 딸은 그 길로 사라지며 아빠와 인연이 끊겼다며 연락을 끊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딸과 함께 산 세월 때문에 고 사위는 속을 앓으며 월세라도 구해주었는데, 결국 그 월세조차 한 달 만에 탕진하고 갈 곳이 없어 그의 곁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용달 사장은 씁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가구며 가전 산 돈, 다 사위 돈 맞다더라. 이혼하면서 들고 나온 카드로 신나게 긁고 다음날 카드 정지되자 아저씨 카드 빌려 쓴 거였대요. 부동산 최 사장이 나지막이 한숨을 내쉬며 물었습니다. 그 가구, 그 살림살이들 자네 딸이 다 중고상에 팔았대요. 산 지 얼마 안 된 것들이라 쏠쏠하게 값 받았더군요. 사위는 지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아버님, 지금 집도 경매 넘어갈 위험이 있다면서요. 정말 맞습니까? 그는 자기도 모르게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딸이 펄펄 뛰며 아니라고 했었는데 다 정말이었어. 너 누워있는 동안 경찰도 다녀가고 그 빚 받으러 온 사람들도 다녀가고 난리였어. 아니, 그런데 집 계약서며 인감이며 대체 그런 걸 어디다 뒀길래 돈 빌리는 서류가
그렇게 완벽했던 거야? 계약서. 아, 최 사장이 나한테 계약서 줬었나? 아니, 내가 이삿날 그랬잖아. 진발장에 중요 서류 둘 테니까 그거 꼭 챙기라고. 없으면 안 된다고. 거기 자네 인감도장, 계약서, 등기 서류 다 있었는데 그거 아예 안 챙겼어. 그제야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신발장에 중요한 서류가 있으니 꼭 챙기라는 최 사장의 말도, 그리고 그 순간 딸의 전화가 오며 정신없이 넘어갔던 그때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상황은 명확해졌습니다. 딸이 그 서류들을 발견하고 나쁜 마음을 먹었겠지요. 가족관계 증명서야 금방 떼낼 수 있는 것이니 나머지 서류 준비는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고서방, 지금 자네가 받은 피해액이 그래서 얼마나 된단 말이야? 그게 뭐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얼마나 되는데? 지금까지 한 6억 언저리 됩니다. 그래, 알았네. 내가 죽기 전까지 다 갚지는 못해도 갚을 수 있는 데까지는 갚고 죽을게. 미안하네, 정말.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님. 이상하게도 오히려 모든 것이 명확해지니 마음은 차분해졌습니다. 팔자에 없던 걸 누리려다 결국 이렇게 된 것이려니 싶었습니다. 얼마 전 가게를 누군가 권리금을 크게 주고 인수하겠다고 제안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걸 딸과 상의하기 싫었기에 미뤄두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 자리 또한 주변에 빌딩이 여러 개 들어선 상권 좋은 곳이었고 작은 테이크아웃 커피점이라도 운영하기 좋은 자리였던 겁니다. 그 가게를 넘기면 적어도 작은 월세방 하나와 고 사위가 진 빚의 절반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듯 했습니다. 누님, 나 예전처럼 누님 가게 앞에 공간 한 평만 좀 내주쇼. 거기서 구두 좀 닦게요. 에이, 그런 걸 왜 물어봐? 너 내 눈치 보고 그러면 나 서운해. 그러지 말고 내가 가게 한편에 가벽 세워줄 테니 거기서 해, 거기서. 그는 잠시 가만히 주소록을 열어 17명의 연락처 중 가장 위에 있던 딸의 번호를 삭제했습니다. 가진 것이 다 사라지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너무 내 것이었던 시간이 짧았기 때문인지 일상이 크게 변하지 않은 것만도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다행히 부동산 최 사장이 열과 성을 다해 가게를 팔아준 덕에 예상보다 더 큰 권리금을 받고 6달치 월세를 이전비 명목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게를 인수한 사람은 동갑내기였는데 자기 딸에게 작은 액세서리 가게를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 한편이 찌르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팔자였으니까요. 가게를 처분하고 잠시 자기 집이었던 집도 경매로 넘겼습니다. 3일에 한 번꼴로 딸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왔지만 용달 형님이 소개해준 변호사를 통해 해결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더 이상 딸의 도박 빚이나 채무에 연관되지 않을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익숙한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뒷번호가 딸이 예전에 쓰던 번호와 같아서 딸의 전화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몇 주 전 경찰이 딸이 지명수배 상태가 되었다며 연락이 오면 알려달라고 했던 차에 마침 딸에게 전화가 온 것입니다. 여보세요? 아빠, 왜 전화했어? 아빠 미안해요. 그런데 나도 속은 거야. 고서방이 나한테 위자료 안 주려고 다 꾸민 일이라고 아빠. 나 못 믿어요?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아빠, 나 좀 도와줘, 응? 내가 믿고 기댈 데가 아빠밖에 더 있어. 자식이란 존재가 그런지 연락만 오면 당장 달려가 머리채를 잡고 싶다가도 울며 전화를 걸어오는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생각하던 중 예전에 가구점 사장님이 해줬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악어의 눈물이라는 말 있잖아. 악어가 뭔가를 잡아먹으려고 입을 크게 벌리면 눈물샘이 자극돼서
눈물이 맺힌대.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악어가 죄책감에 우는 거라고 착각한단다. 내 딸도 딱 그 경우 아니겠니?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딘데? 뭘 어떻게 도와주면 되는데? 있잖아. 나 일단 좀 머물 곳이 필요해요. 사람들 모르게 그냥 속세 인연 다 끊고 쉴 곳만 있으면 돼. 그리고 돈 좀 있으면 좋지. 아빠, 나 한 1,000만 원만 아니. 500이라도 있으면 좀 보내줄 수 있어요? 내가 이건 꼭 갚을게요. 아빠가 평생 노력해서 샀던 그 집, 내가 꼭 다시 사줄게요. 그러니까 돈 조금만 해줘요. 알았어. 머물고 구하고 돈 마련해서 연락할 테니 그때 얼굴 보고 얘기하자. 아빠, 고마워요. 사랑해요. 아빠. 전화를 끊고 나니 세상 처음 느낀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집을 넘길 때도, 가게를 넘길 때도 느껴지지 않았던 그 허탈함이 사랑한다는 딸의 마지막 말 한마디에 더할 나위 없이 깊이 와 닿았습니다. 반나절 동안 생각을 거듭한 후 결국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 오전에 만나자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딸은 집을 구했느냐, 돈은 준비했느냐는 질문만 꼬치꼬치 보내며 전화 한 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담담한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몇 달 사이에 10kg가 넘게 빠진 제 모습과 달리 딸은 오히려 살이 도톰하게 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빠, 돈은? 집 주소는 어떻게 돼요? 나한테 그거밖에 할 말이 없냐, 넌? 나도 속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다 갚을 테니까. 그 순간 갑자기 경찰들이 다가와 딸에게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사기 및 도박 혐의로 현상 수배 중이셨습니다. 지금 체포하겠습니다. 아빠, 내가 집이랑 돈 해준댔잖아. 월세 안 나가는 교도소에서 살아라. 영치금은 넣어줄 테니. 저 놓친 내가 내 인생 망칠 줄 알았어. 두고 봐. 나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아빠 노릇 한번 제대로 안 했으면서 나를 이렇게 감옥으로 밀어 넣어? 거기 안 서. 어딜 가? 경찰이 딸을 제지하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씀 많이 하시면 불리해집니다. 가서 제대로 진술하시죠. 하지만 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 말고 이 노인네가 그랬다니까요. 나는 당한 거라고요. 자기 집 담보 대출 어디다 숨겨놓고 저러는 거라니까요. 나 말고 저 노인네 잡으라고. 딸은 끝까지 반성의 기미도 없이 계속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자 그나마 남아있던 영치금을 넣어줄 마음마저 사라지더군요. 그저 주변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운 생각뿐이었습니다. 경찰도 당황했는지 저에게 다가와 다른 경찰이 오면 따로 와서 진술해 줄 수 있겠냐고 묻더군요. 딸은 여전히 저를 딸 팔아먹은 파렴치한으로 몰아세우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어찌나 악다구니를 해대는지 경찰이 차에 밀어넣고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습니다. 그 후로도 딸은 계속해서 저에게 폭언을 퍼부으며 저주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도 달랐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그래, 내 팔자지 뭐. 참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한때 투덜거리며 혼잣말처럼 중얼대던 그 말이 이제는 모든 상황을 덤덤히 넘기게 해주는 마법의 주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상 손님이 와서 힘들게 해도 아이고, 내 팔자야 하고 중얼거리면 그냥 그럭저럭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오늘도 오지도 않을 팔자를 찾으며 살아갑니다. 여기까지가 김순철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반전이 정말 통쾌합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